이 철학 바로 실학사상 북학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가와 나로 나뉘어서 나오는 지문의 시작점쯤 될 거예요. 근데 가와 나로 나뉘어서 나오는 지문들이 이때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는 가와 나로 나뉘어질 만한 그런 지문들도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 가와 나로 나뉘어서 나온 독서 지문이 있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동양 철학입니다. 가나로 나뉘어진 지문에 흔히 선택되는 지문들이 보통 뭐였냐면 동양 철학, 그렇죠? 철학 지문들이 많았었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자. 첫 번째 단락.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 항상 해야 될 건 뭐라고? 핵심 잡고 연결하기. 핵심 잡고 연결하기. 하나의 문장에도 핵심이 있다. 핵심을 잡은 후에 그 핵심은 다음 문장에서의 핵심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라는 그 고리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보죠. 18세기 북학파들은 여기까지 읽고 뭐야? 18세기라는 말을 보는 순간에 그렇다면 19세기, 20세기로 넘어갈라나? 그럼 시대에 따른 변화의 과정을 살피는 글이겠구나 라는 예측을 살짝 하고 북학파들은 이란 말을 통해서 이 지문은 북학파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사실은 인문 쪽을 선택 과목을 하든 사회 탐구를 선택으로 하든 자연 과학을 탐구를 선택으로 하든 어떤 학생이든지 북학파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야. 북학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쪽을 배우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고자 하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잡은 건 뭐야? 북학파들이 18세기에 있었고 그 북학파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뭔 주장을 했었다? 북학론을 구체화했었다. 청나라에 갔다 오면서 북학론을 펼쳤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쉬운 문장이었죠?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과 학문적 성향,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주목한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북학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북학론은 어땠다는 거야? 차이가 있었으니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목한 영역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어떤 영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 그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꼬꼬마 상식에다가 북학파들의 주장 살짝 조금씩 차이 나는 거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 그런 건 암기하라고 준 건 아니야. 그냥 읽어보라는 거지. 그리고 사자성어로 막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이용후생 막 이런 거 있잖아. 흔히들 언급이 되지만 뭔지 잘 몰랐었던 것에 대해서 외우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여기 이런 뜻이었어. 그런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보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거나 개인적인 학문적 성향에 따라서 주목한 영역이 달렸다. 학문 성향에 대해서 됐죠? 자, 우리가 어떻게 잡은 거야? 북학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그 북학론을 주장하는 북학파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차이가 나. 그거 설명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연결.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문장을 봐도 한 문장을 봐도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된다는 것만 안 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여기서 학문적 성향, 꼭 이걸 학문적 성향이라고 말할까 좀 의문스럽긴 한데 학문적 성향을 딱 연결해서 뭐 하는 거야? 바로 중화관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다. 이런 얘기겠죠? 중화관념이 현실에 대한 인식에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됐죠?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랐던 동일한 일정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런 차이가 확인된다. 아하. 그래서 여기서 첫 단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야? 하면 뭐야? 이거야. 그러니까 딴 건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만 알아라는데, 아이고 북학파들이 각각 북학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지 뭐. 무슨 말이겠어? 그게 제일 첫 번째 핵심 단어야. 첫 번째 레이어라고 얘기할까? 가장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약간 세부로 숭 들어가면 뭐가 중요한 거야? 바로 학문적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학문적 성향이 어떻게 되는데, 중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화사상. 중화사상은 뭐야? 중심에 중국이 있다, 이런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누차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사대적인 사대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나도 수업 시간에 어떤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말이야, 이래가지고 말이야, 나라를 말아먹고 말이야, 뭐 어때 처먹은 것들, 정치인들이 배운 자들 이러면 안 돼! 라고 욕을 하지만 시대적인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중화사상이라는 건 너무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뭔 말이겠어? 왜? 중국이 가장 문명의 시작한 나라이고 규모가 크고 그리고 서구와 연결되고 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거나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런데 자세가 굴종적이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해돼서 우리 반의 1등은 참 모범적인 아이야. 난 그 녀석하고 친해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저 녀석한테 배워야지. 하지만 너 목마르니? 내가 물 좀 떠다 줄게.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내가 들어줄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지? 그리고 그 1등도 야, 너는 나를 모범을 생각하고 나 따라하니까 좋지. 공부가 되지.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 한 달에 10,000원씩만 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이 무슨 말이겠어? 내가 욕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의 차이는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 따단. 자, 잡았어. 자, 두 번째 단락. 선생님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박제가나 이덕무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안 하잖아. 왜냐면 하나씩 나눠서 설명할 테니까. 내가 읽는 대부분의 글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잖아. 깨레치. 문학에도 사실은 데칼코마니야. 아까 관동불고에도 데칼코마니가 있었나요? 그럼 이장소. 무슨 말이겠어? 사회적 욕망, 개인적 욕망. 데칼코마니가 계속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박씨 아저씨, 박제가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죠. 박씨 아저씨 데칼코마니 시작됩니다. 자, 박씨 아저씨 특징. 그럼 박씨 아저씨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덕무 아저씨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데칼코마니 구조에서는. 되지? 자, 그러면 박씨.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었다. 뜨단, 자, 뭐야? 박제가 어떻게 했다? 청은 그에게 있어서 청나라는 명나라가 저물고 청나라가 건국된 청나라가 명나라를 찌그러뜨린 상황에서 청은 무엇이 되었다? 가치 기준이었다. 끝. 그러니까 친명반청, 친명배금의 사상이 4대적인 유학자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상황에서 이 북학파들은 어떻게 한 거야? 야, 명나라만 무슨 4대할 대상이냐? 배울 게 있으면 4대할 대상이고 어차피 그 땅에 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청나라하고 충분히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 게 바로 박제가. 자, 그 다음에 그가 쓴 북학에 의해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특정 관점, 학문의 성향, 이거 관념, 뭐 이거 같아.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의 방향이기도 했다. 왜 가치 기준이냐면 손상되지 않고 손상 없이 보존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4대하고자 했었던 기준으로 삼았던 중국의 모습이 청나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선택 및 추상화했습니다. 배울 것들을 가치 기준을 선택하고 추상화해서 정리해줬죠.
됐죠? 선택하고 추상화했다. 됐죠? 자, 현실을 어떻게? 청의 현실. 청의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중화관념은, 여기 느낌이 왔었지. 사실은 중화관념은 절대적이었어. 이 사람은 반드시 중화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화 합치되는 방향, 새로운 중화인 청나라와 합치되는 거죠. 독자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박재가 아저씨 마음에 안 들어지고 있는데? 자,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가 북학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났으므로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자, 그럼 뭐야? 명에 대한 의리 별로 중요하지 않다. 명?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명을 대신하여 청이 중화가 되었다. 새로운 중화. 앞에 있었던 말이야. 보존되고 있었다 그랬죠? 이미 중화다. 근거가 뭐라는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났잖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청문물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면서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자, 청의 수용이, 청을 수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득이 된다는 거. 이용우생 막이 맨날 나오잖아. 이익이라는 걸 주장했다.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전의 성리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이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 도도로도도도, 이거 주의해야 되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이며, 심지어 중요한 건 뭐야? 양반도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항상 이런 말 중요하다고 해서 도도로도도도, 맘마라맘맘마, 나나나나나나, 이거 항상 중요하죠? 추구해야 된다는 등 실용적인 입장. 자, 이런 것을 바로 우린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실용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학이라 그러면 청을 배우는 거, 그건 마찬가지예요. 청을 가치 기준으로 보거나 청을 배우는 건 똑같아. 근데 이 아저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전 시대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뭐? 다른 점, 차이점 또 뭐야? 명을 이제는 더 이상 중심을 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망했는데. 무슨 말이겠어?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오케이, 손상 없이 보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익은 양반도,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알겠어? 나머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북학파라면, 북학론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들인데, 이 박재가라는 아저씨의 두드러진 특징들, 요거, 요런 거, 근거, 그죠? 그 다음에 도도로도도도,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들어가서 이덕무 아저씨 나오니까 그대로 데칼코마니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씨 아저씨. 자, 이덕무의 특징 갑니다. 자, 이덕무는 이변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했다. 떠던따. 이거 뭐야? 이 아저씨 자기가 선택해서 추상한다 그랬는데 그거랑 좀 상대적인 것 같아. 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자기 주관으로 선택해서 추상화했다 그랬잖아요. 청의 현실을. 근데 이 아저씨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했다. 청의 현실. 데칼코마니야. 짝을 이루는 거야. 청의 현실의 기록, 객관적, 청의 현실의 기록, 선택, 추상화. 뜻이 데칼코마니 이루어지는 거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인 거에 하나의 사례인가 봐. 황제에 대한 황제의 행차와 관련해서 이것과 대비하여 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황제한테 대하는 태도하고 달리 민생과 무관하다. 이거 민생. 민생을 무시했구나. 비판적 시각을 보여줬네.
됐지? 자, 얘네들 좀 이상해. 황제한테 하는 거 보니까 백성들 엄청 괴롭히는 것 같아. 됐죠? 그 다음. 하지 만만한 중요한 거.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똑같네. 박자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대된. 자, 뭐야? 자, 이거 뭐야? 공통점이라고 딱 정했어. 공통적으로 박제가가 했었던 거 마찬가지로 이용후생이다.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거 잡으면 끝. 그죠? 그러면서 글쓴이가 아예 이건 공통점이다라고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였다.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뜨던. 자, 인식태도 바탕을 봅시다. 이 아저씨 바탕. 자, 바탕이 중요하지. 학문적 성향에 따라서 중화관념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충 이 아저씨는 특이하게 뭐예요? 평등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당연히 굵은 글씨 돼 있으니까 얘 출제에 포인트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문제 내겠다고 보여줬어요. 평등견. 평등견의 특징 잘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인식태도를 통해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 청에 대한 찬반 이분법. 청을 배울까요 말까요? 오랑캐니까 물리칠까요 말까요?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따단. 자, 뭐야? 청과 조선의 무엇이었다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한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다. 양쪽 가치. 이거 포인트네. 자, 여기가 왜 체크돼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그 분위기를 잡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뭐예요? 얘는 독자성을 찌그리로 봤잖아. 무슨 말이겠어? 얘가 기준이지, 청이 기준이지, 우리의 독자적인 거 뭐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이쪽으로 딱 넘어가니까 얘는 뭐야? 양쪽의 가치를 다 인정하죠. 차이가 안 나고 걔네들이 앞서 나가는 거 알겠어. 그렇다고 우리 거 찌그리 만드는 건 아니야. 무슨 말 알겠지? 이랬지? 요게 가장 두드러진 차이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군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의 풍토를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됐죠?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겉모습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할 거. 중화 사상은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중화 사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청이 오랫동안 여기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명한테 자꾸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지. 중시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다. 그게 드러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만주족의 풍토에 대해서 비통함을 드러내서요. 그렇죠? 만주족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이게 딱 드러난 거죠. 됐죠? 만주족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차이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 일단 풀 수 있겠죠? 박제가와 이덕무. 그 다음 평등견에 대한 문제, 세 번째 문제도 풀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의 의미를 파악하라 그랬는데 기억은 나에 있으니까 그거 이따 풀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두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박제가는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간주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지. 청의 문물을 도입하는 건 둘 다 마찬가지지. 그리고 그들이 중화라고 보았죠. 새로운 중화라고 보았습니다.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기준이다. 맞죠? 이덕무는, 자, 이덕무로 넘어갔어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그렇지. 뭐가 있었어? 어디 갔어? 민생이 찌그리가 됐구나. 이놈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지? 청의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그렇지.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중화 보존 누구 건데? 중화 보존 여기 있잖아. 손상되지 않고 보존하는 건 이건 박제가 건데 땡.
박자와 이동구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맞지? 중화는 긍정적이야. 근데 한쪽은 청이 그걸 보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한쪽은 우리가 청을 배워야 되지만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야 하며 명예의 의리를 지키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음. 됐지? 요 차이. 요거 가지고 문제 냈어요. 간단한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에 있는 문제. 평등견에 대한 거 봅시다. 평등견, 요거. 자,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우리가 청을 왜 개선해? 청을 배우려고 했는데. 땡.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의 태도. 고유한 것을 청 쪽으로 바꾼다? 아니지. 조선의 것을 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쪽이었는데 살짝 넘어가야 되겠고,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그렇지.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걸 지키는 건데,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 걸 지키는 건데,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 그렇지. 명예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 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지만 평등견의 내용이 그것은 아니지. 이해됐죠? 평등견의 내용이 그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청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그치? 청은 배워야 되지.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 그렇지. 자, 배타성을 배격한다는 얘기는 청을 배우자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건 양쪽의 가치를 다 인정하자는 거니까 평등견을 가장 잘 보여준 건 마지막 5번 선택지임에 틀림이 없군요. 돼버렸어. 자, 그럼 이제 나 부분을 분석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 부분은 가 부분에 비해서 더 쉬워. 자, 그러면 이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해 봐야 했었던 것은 뭐다? 바로 데칼코마니 정리 연습. 막 복잡하게 항목들, 특징들을 마구 정리하고 있지만 뭐 했다 이렇게 마구 항목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둘의 공통점과 둘의 차이점의 포인트를 바로바로 잘 찾을 수 있도록 읽어야 된다 라는 걸 잊지 말자. 자, 그러면 이제 나 부분 봅시다. 나 부분은 뭔 얘기를 또 씨부리는 나 봅시다. 자, 나 부분. 역시 18세기 나온 것으로 봐서 얘도 뭐 과정인가? 가는 18세기라는 말이 나와서 과정이 있지 않은가 생각했으나 과정은 아니고 두 사람의 차이점만 보여준 비교대조 데칼코마니의 지문이었고요. 얘는 18세기 과정, 변화 과정, 데칼코마니인데 시대에 따른 차이인가? 이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중국은, 여긴 중국 얘기구나. 명시대 이래의 경제 발전의 정점에 다다랐었다. 뭐야? 자, 18세기에 중국은 청나라, 그렇죠? 경제 발전했다. 경제 발전의 정점이었다. 끝.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시장 머릿속에 툭 남고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기까지 또 시장, 큰 시장, 작은 시장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다 머릿속에 남는 건 뭐야? 그냥 시장, 다양한 시장, 크고 작은 시장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단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연결고리 잡고 시장이 크고 작은 시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발달하여 국내 교역, 시장에 의한 국내 교역이 잘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됐죠? 그 다음 그뿐만 아니라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인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상품 다양하다. 그렇죠? 상품이 일상적인 사치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유통되었다. 상인의 조직이 발전하고 신용기관이 확대되는 등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상인 조직도 만들어지고. 자, 그냥 항목들. 신용기관이 확대되고. 뭐라고? 신용기관, 은행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대단한데? 자, 우리가 여기를 보면 머릿속에 남는 건 제일 큰 건 이거예요. 경제 발전의 18세기
말에 경제 발전의 피크, 정점에 다다랐다가 그냥 핵심이야. 내 말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얘네들은 세부야. 그렇지. 그럼 경제 발전이 피크에 다다른 것에 해당할 만한 얘기들이지. 무슨 말이겠어? 통통통통 체크하거나 아니면 이거 뭐 뻔한 얘기잖아. 그냥 넘어가는데도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오, 이런 건 특이한데 이런 거는 이 기준은 뭐야? 각자야. 무슨 말이겠어? 알겠어? 나는 뭐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중국사에 대해서 다 알고요. 18세기 후반에 중국이 어떤 식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었는지, 국제 무역을 했었는지, 영국이 얘네들 얼마나 엿을 먹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이렇게 되면 거예요. 쭉쭉 넘어가는 거고. 뭔 말이겠어? 이건 낯선데? 이건 뭔가 특이한데? 하면 체크하는 거고. 알겠어?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도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는 거야? 중국이 다양한 모습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외 무역의 발전과 국내 교역, 국내의 교역이 활발해졌으며, 그쵸?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갔어? 대외 교역, 그쵸? 대외 교역, 대외 무역, 대외 무역. 무역도 활발해졌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이렇게 되네. 자, 됐습니다. 확대는 대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 그래서 대무역의 발전과 거기다 뭐가 있었다? 은의 유입. 여기다가 플러스 은의 유입.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거나 중국사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거 듣죠? 중국에서 무엇을 영국을 중심으로 뭐를 그렇게 열심히 사갔어? 중국한테. 홍차. 들어봤지? 홍차? 그치? 그거 환장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중국 애들이. 그래서 왜 중국의 남편들은 커피 마시러 나가고 아내들은 귀족이 부자고 좀 먹고 살만한 아내들은 한가한데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커피 마시러 간 사이 야 중국에서 온 차야 차? 먹는 거지. 야 이거 떨떠르면 안 돼. 이거 뭔 맛이야? 그래 우유를 넣어볼까? 오 밀크티. 뭐라고 하지? 밀크티라고 그러나? 그치? 그래서 한동안 내가 한때 내가 저 카페 한 적 있었잖아. 카페. 디저트 카페 하는데 아주머니가 오더니 요즘 강남에 밀크티 유행하잖아요. 그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 그 옛날에 중국에 홍차 사가지고 영국에서 유행하던 게 이제 유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하여간 한동안 그게 이제 붐이 막 일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면서 계속 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국으로 들어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야.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됐다. 자, 됐어요.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쳤다. 외부적 요인이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 세금, 먹이기,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고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됐다. 이거 뭐야? 세계 경제. 됐죠?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세계 경제와 연결. 자, 이제 뭐 알게 됐어? 그냥 경제 발전했다는 거야. 국내 교역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 특히 은이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나라로 우뚝 청나라가 섰다는 거죠. 됐나? 이해됐지? 그러다 이제 영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짱꿀러한테 이거 너무 많이 갖다 주는데 큰일 난다 이거. 그러다가 뭐 하는 거야? 아편을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알겠어? 그래서 아편 전쟁 나오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 아편을 가지고 얘네들한테 자꾸 차를 사느라고 은을 주는 것을 어찌어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오케이 그죠? 황제까지 그 아편 먹고 알겠어? 아편에 중독되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아편에 중독돼서 비리비리 하던 거를 겪다가 이래선 안 되겠구나 하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무역을 금지시키는 아편 무역 금지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야 아편 왜 안 사 이 새끼들 그래놓고 거강 하고 전쟁 나는 그래서 아편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나 두 번째 단락 그러나 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 접어들어서 19세기 시간 흐르면서 19세기 접어들면서 무렵부터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돼요. 19세기 들어가서 뭐야? 하락. 잘 나가다가 하락합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앞에 그라고 연결되네.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거긴 막 배울 게 많다 그랬었잖아. 근데 사실 그때 잘 나갔었어. 잘 나갔지만 그때도 사실은 분위기가 있었다.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 큰 문제 원인이 뭐였냐면 핵심 포인트가 뭐야? 인구 증가. 인구 증가가 근본적인 문제였구만. 인구 증가가 되어가지고 근본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민간에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포인트 끝났죠? 그 다음에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 유대가 약화되고 과정이야 과정. 어떻게 망가졌는지 과정에 대한 얘기네. 인구 증가하면서 도시화, 도시화. 이주도 많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고 전통적인 유대관계까지 이 우리나라 이 역사에서도 근대화 산업화에서 많이 얘기하던 그런 거네.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네. 이해가 전혀 어렵지 않은. 됐죠? 깨지면서 뭐가 됐냐면 상호 부조관계를 말하는 결사조직. 됐죠? 결사조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결사조직이 기반이 되어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불법적인 활동 이런 거 인맥에 기초한 결사조직이 성행했고 불법적인 활동에 연결되곤 했고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얘가 뭐야? 반란.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가 무너져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여기에다가 인구 증가 무관하지 않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플러스 인구 증가에 의해서 또 어떤 것도 일어났다. 바로 부정부패도 많았다. 사실은 부정부패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혼자만 하기 힘들죠. 부정부패를 혼자만 하기 힘들어. 근데 부정부패가 잘 만들어지게 하려면 뭐예요? 전통 유대가 깨진 결사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끼리. 예? 우리 친구 아니냐? 같은 고향 아니냐? 같은 학교 아니냐? 선배님, 여기 계셨네요? 야, 너, 알았어. 내가 밀어줄게. 그리고 부정부패의 한 축을 이루게 만드는. 무슨 말겠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이런 거 항상 문제죠. 여기뿐만 아니라 관료 정체.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데 쓰여지질 않아. 얘네들 딱 잡고서 해먹고 난 바꾸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럼 뭐야? 반기를 드는 거지. 됐죠? 자, 불법적인 그 다음에 관료조직 규모이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고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에 청의 화려한 번영이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것들이 바로 이거를 밑줄 친 기억해서 위기의 씨앗. 이 씨앗의 제일 중요한 건 인구 증가. 무슨 말겠지? 인구 증가, 부정부패, 관료 정책. 됐지? 역사책 공부하듯이 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통치자들도 아유야 통치자도 썩었어요.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따단.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던 거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위기의식 속에서 무엇을 했다? 차단에 나선 거야. 차단. 외세와의 차단을 더욱더 강화하는. 됐죠? 그 다음에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의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이 사회 변화에 부정적인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방을 모색하였다. 자, 그 개방 축소, 차단했다는 거, 개방을 하던 것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뜻이고 소수 지식인들이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방을 모색하였다. 소수 지식인만 깨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됐죠? 이는 괜찮았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단락은 18세기의 후반에 경제 발전의 피크였는데 국내 교육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 은의 유입 이런 것들이 얘네들 크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19세기로 넘어가면서 하락됐는데 인구가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고 부정부패나 관료 정책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한 통치자는 개방을 축소하는 방법을 썼고 소수의 지식인들은 요거 개혁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잘못한 거지. 잘못하다가 여러 세력들이 어쩌고저쩌고 그치?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청나라 중심으로 있던 이 나라가 공산당이 전체를 툭 아우르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1번. 18세기 중국에 대한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렇지? 학자들 누구였어? 이덕마 박제가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 맞지? 맞는데? 됐어요. 자, 나머지는 뭐 선택지 쉽죠. 이건 뭐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네 번째 문제. 기억의 의미. 요거. 위기의 씨앗에 대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이건 뭐야? 막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신용기관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이거 뭐야? 좋은 점인데. 됐죠? 반란의 위험성. 그렇지. 어디까지 갔어? 과정에서 마지막 끝에 반란까지 갔었죠? 반란의 위험성의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킨다. 맞죠?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 농경의 집약화 민간에서 이거 극복하려는 방안이었죠. 사회적 유대 약화로 인하여 관료사회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 자, 유대 약화로 관료사회가 부정부패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는 뭐라고 돼 있었어? 이런 인구 증가에 의한 또 다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유대 약화는 뭐였어? 전통적 유대 약화되면서 결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반란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항목을 정리해서 푸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치?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올해를 예측해보면 이 정도 지문 하나 들어갈 법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잘 항목들을 정리해서 얘를 빠르게 푸는 애가 중요해요. 한 지문 정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렇지? 변별력을 위해서는 한 지문 정도는 우리가 6월 모평에서 봤던 거나 작년 수능에서 봤었던 것 지문 하나는 들어있을 거예요. 당연히 2020년 요거 2020학년도 2022년이니까 2021학년도네. 2021학년도 11월에 2020년 11월에 치러지고 2021학년 신입생을 위한 이 수능에서도 당연히 어려운 지문은 들어있었죠. 근데 얘는 쉬어가는 코너 이렇게 있는 거지. 알겠냐? 이런 거 놓치면 우리는 억울하다. 1, 2등급 맞으려면 이건 놓치면 억울하다. 알겠죠? 자.
자, 그럼 데칼코마니 형태, 그 다음에 역사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지문에서 인과관계의 부분의 핵심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연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